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 다변화나 국산화기를 걸어갈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회담에도 응하겠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은 항상 준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제를 갖고 어떤 형식으로 만날지 여야가 논의에 정하는 게 순서인 것 같다며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 청와대에 제안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소재 부품 국산화에 20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소재는 50% 정도 국산화가, 반도체 장비는 20% 정도 국산화가 이뤄진 상태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R&D에서 투자 비율을 늘리고 추가 경정 예산에 포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를 말하긴 어렵다고 대답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명확한 답변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뒤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김민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이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일본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 다변화나 국산화기를 걸어갈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편으로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회담에도 응하겠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은 항상 준비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의제나 형식 등에 대해서는 여야 간 논의 진행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황 대표의 발언이 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을 수용하겠다는 뜻이라면 긍정적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어떤 의제를 갖고 어떤 형식으로 만날지 여야가 논의에 정하는 게 순서인 것 같다며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 청와대에 제안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회담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1대1 회동 형식이 아니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회동하는 형식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소재 부품 국산화에 20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 대책을 묻는 질의가 쏟아진 가운데 국가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가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응 대책을 제대로 담지 않아 비판이 컸습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책이 업그레이드되는 대로 추가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영민 장관은 소재 부품 산업의 국산화까지 전문가들은 20년을 본다면서 현재 소재는 50% 정도 국산화가, 반도체 장비는 20% 정도 국산화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체 우리나라 R&D 예산 중 소재 부품 쪽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체의 4% 정도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R&D에서 투자 비율을 늘리고 추가 경정 예산에 포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분양가는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를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국회 애결위에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 홍 부총리는 의원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를 묻자 현재로선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정부 대처 차원에서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는 겁니다. 홍 부총리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확대는 시장 상황, 안정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 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출석한 김현미 장관도 특정 지역의 고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이상이 있지만 현재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장관은 9.13 대책 당시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두고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인 상황. 김 장관은 구체적인 시기나 추가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럼 애결위에서 약간 답변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좀 하실 예정인지 관련 답변이 있으실까요?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주유소에서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가 직접 기름값 결제를 하는 시대가 머지않았습니다.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이 같은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금융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고현정 기자입니다. 신용카드가 없어도 벤이나 피지와 같은 결제 대행 플랫폼을 거치지 않아도 기존의 신용결제 프로세스가 블록체인만으로 완전히 구현된다는 사실이 검증됐습니다. 신한카드는 오늘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최초로 여신 가상화폐 생성장치 및 여신 가상화폐 관리장치 특허를 취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즉 그동안 현금성 송금이나 개인 인증 등에 제한적으로만 쓰여왔던 블록체인 기술이 신용한도 발급부터 할부결제, 가맹점 정산까지 신용거래 프로세스를 완전히 구현한다는 겁니다. 또 사용자가 자신의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에 AI 스피커, 자동차, 냉장고 등 IoT 기기를 다중 계정 방식을 통해 등록해 놓으면 사용자 개입 없이도 자동차가 알아서 주유비와 주차비를 계산하고 집으로 배달시킨 상품 결제도 AI 스피커가 알아서 하는 기술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설명입니다. 신한카드는 본인 인증 절차 강화 등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향후 법과 규제의 변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능한 사업들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생체 인증, QR 결제 등 결제 기술적인 면에서 가장 발달한 시장 중 하나가 한국인 만큼 블록체인과 같은 다양한 시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개인의 신원을 정부기관이나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으로 증명하는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는 이르면 내년부터 실제 사업화됩니다. 지난 12일 KB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코스콤 등 금융사와 이동통신 3사 그리고 삼성전자는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 협약식을 열고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증명 시대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KB 하나은행은 본인 확인 및 통장 사본 제출을 대체할 수 있는 계좌 보유 증명 발행을 시작으로 은행에서 발행하는 금융증명서에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며 우리은행은 재직증명서 등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 중입니다. 참여사들은 앞으로 각 기업의 채용 시스템은 물론 병원 및 보험사의 재증명 서비스, 공증, 내용증명 등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 블록체인을 통한 전자증명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저신용기업에 대한 대출담보부 채권 CLO가 향후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은이 오늘 발표한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해외 CLO 투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는 지난 1월 40억 달러로 10억 달러 수준이었던 2013년 말에 비해 급격히 늘었습니다. 특히 국내 기관이 보유한 CLO 중 최상위 등급 비중은 14%로 시장이 보유한 AAA 등급 CLO 비중인 59%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한은 금통위원 중 한 명은 선순위 또는 A등급 메자닌 채권이 76%를 차지하더라도 이들 채권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보다 높아 손실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해당 투자의 안전성에 대해 유의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담보대출을 못 갚게 되면 손실을 가장 먼저 떠안게 되는 지분채권의 경우에 현재 국내 기관들의 투자 규모는 4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뛰어오르고 있는데요. 한국 증시는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한미 증시 간 소위 말하는 탈동조화, 디커플링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는 왜 주춤한 건지 원인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증권팀 양한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 기자, 미국 증시는 요즘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파죽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S&P 지수가 처음으로 3,000선을 뚫었고요. 다우 지수도 사상 첫 27,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달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거의 확실시 되면서 유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고요. 또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투자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상승세를 더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위기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당분간 이 증시를 반전을 시켜줄 만한 큰 호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보통 미국 시장이 좋으면 우리나라에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마련인데요. 네. 이번에는 왜 이렇게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네, 이 디커플링, 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제 흐름이 같은 흐름을 보인다고 일컫는 커플링의 반대말입니다. 말 그대로 미국 증시는 호황인데 국내 증시는 죽을 쓰고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선 일본과 우리 정부 간의 갈등이라는 이 정치적 요소, 대외 악재가 증시 부진에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지금 보름이 흘렀고 이게 여전히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좋지 않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작년에 비해서 의미 있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18일 목요일에 열리게 되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 정도 하향을 시킬지가 또 시장의 관심사인데요. 2.3%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분합니다. 이 성장률이 이렇게 좋지 않다는 것은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글로벌 교역 상황이 좋지 않아지면 특히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이 중국의 중간재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중국 수출이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 수출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는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요.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다는 점도 우리나라의 수출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12일부터 지난달까지 월간 수출액이 7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은 올 1분기에 전년보다 무려 21.4%나 줄어들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코스닥 시장을 이끌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임상 실패 케이스가 여러 등장하면서 또 추가적인 악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이야기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르면 오는 18일, 늦어도 내달 31일에는 금통위가 열리면서 기준금리를 낮출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 미국은 오는 30일에서 31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낮추게 될 텐데 이 금리를 얼마나 하향시킬지 또 앞으로 추가적인 인하 신호를 줄지 여부가 지금 시장의 관심사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은 가장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선반영됐을 거라는 의견이 크고요. 물론 시장에 또 우호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SK증권의 최석원 리서치센터장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 때문에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클래스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실질적인 금리 인하의 효과라는 걸 그렇게 많이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해서 수혜를 볼 업종이 많지는 않거든요. 수익이 좋아져야 되는데 금리 인하한다고 수익이 좋아질 거냐. 그 환율이 굉장히 절하가 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은 일. 금리 인하의 효과 때문에 우리 주가가 그때부터 추세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우호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만. 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나라 증시에 계속해서 악재가 되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네. 언제까지 이런 현상이 지속될 거라고 내다보시나요? 네,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가 시작이 된 지 보름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한일 간 정책 당국자들 간 사이에서 어떤 합의나 이런 걸로 넘어온 단계가 지금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추가적인 수출 제한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이런 사태가 지금 장기화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일본 간의 갈등이라는 악재를 덮어버릴 만한 그 정도의 이제 큰 새로운 호재가 만약에 등장을 하게 된다면 또 시장이 좋아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중국 쪽에서 부양 관련 정책이 나온다던가 미중 무역 분쟁이 좀 해결될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과 중국이 악수하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면 또 우리 원화 강세가 일어나고 또 이머징 마켓 수요 증가가 되면서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 텐데 그만큼의 강력한 호재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은 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게 한일 정부 간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이 끼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의가 빠르게 나올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때문에 당분간 국내 투자 심리는 썩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당장 국내 시장 이번 주 증시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네, 우리 증시가 지금 당장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주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증시 역시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또 계속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일 문제가 또 생각보다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인덱스 보니까 2000에서 2240이었잖아요. 바닥하고 꼭지 나온 거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 주가가 오락가락 하는 거잖아요. 이번 주가 됐건 지금 당장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그 레인지에서 자꾸 등락만 하지 않겠는가라고. 박스권 연장인 거죠. 박스권 연장. 환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연준이 금리 인하하고 추가적인 가능성 어느 정도 열어놓느냐. 미국의 선물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시키는지 그런 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금리 인하 먼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일본 때문에. 또 시장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이 됐건 미국이 됐건 중국이 됐건 초점 맞춰야 되는 건 정책 관련된 변수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네, 그러니까 현재 정치적 문제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서 정책적인 걸로 이 불확실성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정책 관련 이슈, 정책 관련 변수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양한나 기자와 함께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양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체외 진단기기 전문기업 큐브바이오가 국제암통제연합과 암 조기 발견, 암 자가진단 프로그램에 대한 협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제암통제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암연구연합인데요. 큐브바이오는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국제암통제연합과 가장 높은 수준의 파트너십을 맺고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큐브바이오는 엄격한 페트론 파트너십 선별 과정을 거쳐 UICC 페트론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암 진단기기 전문 업체 큐브바이오가 오늘 국제암통제연합과 페트론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국제암통제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암연구연합으로 170여 개 국가 1,100곳 이상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페트론 파트너십은 국제암통제연합 회원사 중 9곳만이 체결한 최고 수준의 업무 협약입니다. 큐브바이오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암통제연합과 페트론 파트너십을 체결한 세계 최초의 중소기업이 됐습니다. 지난 2011년 설립한 큐브바이오는 암 진단을 위한 시약과 진단기기 등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국내 민간 기업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암 진단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변으로 췌장암과 대장암 등 다양한 암의 자가 진단이 가능한 기기를 개발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큐브바이오는 페트론 파트너십에 더해 암 조기 발견, 자가 진단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 개발 협약도 맺었습니다. 협약 취지에 대해 큐브바이오 측은 조기 발견으로 암 완치율을 높이고 자가 진단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낮추겠다는 큐브바이오의 비전이 국제암통제연합의 설립 취지와 일치해 독점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큐브바이오는 현재 삼성증권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하고 나스닥과 국내 증시 상장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뉴질랩이 4세대 항암제 개발을 본격화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뉴질랩은 건물, 공장 등에 설치하는 CCTV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5G 관련 모바일 기기 판매, VR 관련 사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자회사 뉴질랩 파마를 설립하고 미국의 고디스커버리로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 4세대 항암제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뉴질랩 파마가 개발 중인 새로운 항암제는 암세포가 양분을 받지 못하고 굶어 죽게 만드는 것으로 여러 종류의 암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독성을 낮추고 내성이 생길 확률을 줄였다는 점도 뉴질랩 파마 항암제의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뉴질랩 파마의 항암제는 간암, 유방암, 방광암 등 4가지 적응증에 대한 기술 이전을 완료했으며 이르면 2021년에는 미국에서 임상 1상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대한건설협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부기관 등과 공동으로 공공건설 분야 상생협력 방안 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선언식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과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협의안에는 공공공사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 개선 사항이 담겼습니다. 특히 지난해 논란이 됐던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이번 상생협력 방안이 일자리 창출과 고품질 시설물 생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밑거름이 되도록 건설업계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기호식품이 뭘까요? 바로 커피입니다. 매일 무려 22억 잔이 팔린다고 하니 정말 엄청나죠. 우리나라만 해도 커피 시장 규모가 1조 5천억 원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피 경제학 혹은 커피 비즈니스라는 말까지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커피 경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커피가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커피 경제학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커피계 애플로 불리는 블루보틀이 올해 5월 초에 성동구 성수동에 문을 열었어요. 뭐 좋게 1시간은 걸리는 대기 시간에도 블루보틀 성수동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블루보틀이 자리 잡은 뚝섬역 사거리 일대 부동산도 활기를 보인다는 겁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스세권에서 불세권이 대세가 되고 있다는 말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스세권은 스타벅스와 역세권의 합성어이고 불세권은 블루보틀과 역세권의 합성어입니다. 이젠 블루보틀이 건물에 입점하면 해당 건물은 물론 인근 점포의 매출이 동반 증가하고 시세가 상승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죠. 정말? 가히 커피 경제학이라는 말을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커피 가게 하나가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기후변화와 커피 이야기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이 기후변화는 모든 산업에 많은 영향을 주지만 특히 이 커피 등 농산식품에는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호주 기후학회는 기후변화로 문제는 30년 뒤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블루보틀과 같은 고급 커피뿐만 아니라 커피 자체를 구하기 힘들지도 모른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2050년경에는 커피 재배 가능 지역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2080년경에는 야생 커피가 멸종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 커피콩은요, 평균 기온이 20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연간 강수량이 1,500에서 1,600mm에 해당하는 적도에서부터 북위 25도, 남위 25도 사이의 열대, 아열대의 빈 벨트에서 생산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이 지역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품질 좋은 커피는 천천히 숙성되어야 하는데 기온이 상승할수록 원두가 빠르게 숙성되어 고급 커피가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대개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인기 있는 아라비카나 로부스타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1월이었죠.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드에 게재된 야생 커피 품종의 멸종 위험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함의라는 연구 결과를 보니까 말이죠. 전 세계 야생 커피 124종 중 75종이 기후변화, 산림벌채, 질병 등에게 멸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하고요. 말씀하신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인기가 높은 아라비카나 로부스타 품종이 특히 기후변화에 아주 취약하다고 합니다. 월드커피 리서치의 한나 노이슈반더 소장은 기후변화로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인기가 높은 아라비카와 로부스타의 커피 재배지가 점점 사라지면서 커피 산업도 머지않아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기 품종인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는 악화된 기후 조건의 취약성이 더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엄청난 이 경제적 이익을 만드는 커피 산업을 계속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커피 재배지를 고산지역으로 올리는 방법, 또 기후에 적응하는 품종을 개발하는 방법, 최근에 이제 기후 스마트 농업이라는 이름하에 커피 산지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고 물기를 잡는 방법까지 아주 다양한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커피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이제 뉴욕에서 블루보틀 매장에 들른 적이 있었는데요. 온전히 커피와 사람에게만 집중하도록 와이파이와 콘센트가 없는 컨셉이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것도 고급스러운 커피 마케팅의 하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기후변화 도전 앞에 놓인 커피 산업을 주제로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스산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